미디어몬 네 번째 방송 2부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김원경 뭉클 미디어연구소 소장님과 언론 모니터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조이와 바람은 당사자 모니터 활동을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힘든 게 감시하고 비판할 기사들을 찾아내는 건데요. 제 분야는 드라마, 영화, 예능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찾아야 하고 어떤 관점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저도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불가능하다. 왜냐면은 너무 많잖아요. 드라마도 너무 많고 하루에 나오는 그 모든 드라마를 다 볼 수 없잖아요. 내가 혼자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것도 굉장히 편법인데요. 트위터나 또는 이런 검색을 되게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뭐 정신장애 해가지고 그냥 그 키워드를 넣어서 계속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사 속에서 정신장애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드라마가 나오거나 예능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세상에 우리보다 그 방송 보시는 분이 진짜 많다 보니 그리고 그분들의 인권 감수성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적을 당해요. 네.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다 볼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작업을 하는 게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계속 해시태그를 넣어서 계속 찾아봐요. 저는. 그래서 이 기사, 누가 이렇게 툭 썼어요. 어떤 분이, 내가 오늘 이거 봤는데 기분 되게 나쁨. 그러면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쓴 것을 내가 이게 끄집어내서 사회화 시켜주는 거죠. 이거는 이분이 기분 나쁜 거는 일리가 있다. 이건 어떤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주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드라마나 예능을 내가 혼자 다 보려고 하면은 시간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검색을 통해서 많이 네, 아니면 시청자 게시판에도 요즘 보니까 네. 시청자들이 먼저 이 당사자들 단체들보다 먼저 이렇게 항의를 하고 맞아요. 이래서 변화되는 네.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시청자 게시판도 너무 많으니까 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디에서 정신장애 관련된 언급이 나왔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민원연은 사실은 다 봐요. 그냥 전부 다. 그러니까 드라마는 안 보지만 특히 종편은 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김진애 돌직구쇼 같은 것을 매일 보기 때문에 별별 말을 하는 걸 다 우리가 끄집어내지만 너무 힘드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다중지성의 힘을 이용하여서 검색해서 찾아내고 그거를 내가 다 확인해 보는 거죠. 그 확인은 내 눈으로 해야 되는 거죠. 기사를 그쵸. 보고 베끼는 게 맞아요. 아니고 직접 내가 그 방송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서 쓰시면 돼요. 네. 혹시 그 언론 모니터링을 하고 싶은 사람은 뭐부터 공부하면 좋을까요? 책 같은 것도 있는지 되게 많은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들어왔었어요. 책은 진짜 궁금하시니까. 네. 근데 저도 책을 예전에 저도 처음에 모니터 할 때는 책을 좀 많이 찾아서 봤는데 모니터를 배우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저널리즘이란 무엇인가 그 자체를 그냥 배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언론에 대한 공부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즘 저는 제가 모니터 교실 민원연에서 이제 모니터 교실이라고 해서 모니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4차시로 교육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관점에 대한 공부, 뭐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객관성이란 무엇인가, 민주적인 언론은 무엇이고 인권 친화적 언론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는 드라마는 어떻게 모니터 보고서를 쓰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모니터에서 핵심은 뭐냐면 설득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그 잘못한 것에 걸맞게 비판해야 되잖아요. 잘못 조금 했는데 막 엄청나게 막 욕하면 사람들이 하나도 설득력 없다고 생각하고 너무 큰 잘못을 했는데 나 너 싫어 이런 수준으로만 써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톤을 맞추는 작업을 하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읽어보시는 게 최고다. 그래서 언론 비평 잘하는 뭐 예를 들어 민원연이라든가 또는
기사들 있잖아요. 미디어 비평 기사들 네네. 이런 거를 많이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가끔 그 미디어 오늘인가? 네. 예, 그것도 가끔씩 보는데 네네.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많이 읽어보시면 좋아요. 근데 소장님이 이제 한 30년 정도 언론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론이나 사회를 변화시킨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변화시킨 사례 별로 없어요. 아니, 그래도 그래서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도 네. 되게 무기력함을 느꼈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언론이 나쁘다는 걸 알게 된 것이 변화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게 언론 탓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왜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어찌됐든 언론이 우리에게 뭔가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저는 그 2014년에 그 기레기라는 말이 처음 나올 때,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참사 때 정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언론이 문제라고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이 모르다가 그 세월호 오보와 어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그렇게 언론이 막을 때 네, 그때 네. 정말 언론이 문제가 있긴 있었구나라는 네, 걸 네. 사람들이 아시게 됐구나.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요즘은 말도 저희가 오히려 그만하세요. 이제 기레기란 말은 조롱이에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네, 네. 시민들이 그쵸. 저보다 훨씬 더 기자에 대한 어떤 맞아요. 비판 의식이 높아졌어요. 그게 그나마 변화된 것 아닐까?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아직 기자가 변하진 않았는데 네. 그 시민이 먼저 변해서 이런 말 하거든요. 이제 언론은 개혁 당할 것이다. 네. 개혁되는 게 아니고 시민으로부터 개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처럼 막 고집 피우고 뭐 어디 뭐 예를 들어 뭐 시민을 가르치려고만 하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개혁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 기자들이 바뀌진 않았지만 그 언론에서 이제 기사 같은 내용을 보면은 좀 자극적인 어떤 제목 같은 거 뭐 자살 뭐 네. 이런 거에 대한 좀 완화되는 표현들을 보게 되는데 아마 약간 좀 눈치를 보는 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런 사람도 좀 생겼고 또 네, 네. 젊은 기자들은 조금씩 변화하는 기자들도 많이 이제 그 세대 기자라고 다 똑같지 않고 세대 그쵸. 차이가 있으니까 젊은 기자들의 마인드는 또 달라지기 있는 것 같기도 네, 합니다. 네. 그 자살 권고 기준에 합당하는 기사들을 쓰려고 네. 이번에도 그 뭐 개그맨 네, 네. 했을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언론은 안 바뀌는데 시민들이라도 변화가 돼서 네.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정신장애, 그러니까 특히 조현병이라는 그 단어를 언론에서 혐오와 편견의 용어로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매체가 왜 이렇게 미디어가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보도를 하는 건지 이유가 뭘까요? 그 자극적인 걸 좋아해서 일단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안들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그 정신장애 관련해서 정신장애라기보다는 이제 정신질환 관련해서 우리가 그거를 어떤 비하나 욕하는 그 내용으로 그게 들어가 있죠. 기본적인 개념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마인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극적인 말을 집어넣었을 때 좀 더 시청률도 있고 좀 시원한 뭐 이렇게 그런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게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니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저는 인권보도준칙을 이제 다시 보면서 인권보도준칙에서 장애인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정신장애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특화시키지 않고 그냥 장애인으로 퉁쳐가지고 그냥 발표를 그 당시에는 했었는데 장애인 비하는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신질환과 정신장애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더 심해졌어요. 그렇게 해도 별로 안 혼나요, 언론이 아직까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더 아주 노골적으로 언론이 비판을 받아야지 한번 대우각성하는 계기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정신장애나 조현병 이런 식의 그 단어로 검색되는 기사들이 거의 부정적인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 할수록 우울해지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훈련들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평소에 이제 찾아보지 않아도 되는 기사들을 갖다가 찾아보게 되니까 네. 그 우울감이 더 깊어지고 있는데 기사의 사건만 보고 그 피해자의 감정이 이입돼서
이입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데 모니터링 할 때 그 무엇을 봐야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비판해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감정이입은 이거 안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리고 그 분노가 또 그 공감 능력이 우리의 힘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수준의 기사일 때는 그냥 세게 저는 쓰고 그걸 발표해서 비판을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모니터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왜 이런 말을 할까라는 것을 어찌됐든 약간 역지사지로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의 허점을 내가 지적해 주는 것밖에 답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본 어떤 기사는 정신장애 최근에 어떤 사고가 벌어지고 나니까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관리 대책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부실하다. 그래서 요번에 그 창녕 사건 작년에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그래서 어린이들이 아동학대를 당한다. 그러니까 정신장애에 대한 대책이 어려워서 그 기사 속에서 이게 KBS 보도였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그 학생 엄마가 창녕에서 이사를 가면서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창녕으로 이사를 가면서 자기 데이터를 보내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본인이 보내지 말라고 했다고 그걸 저쪽에서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건 문제다라고 기사에서 썼어요. 정말 딱 그 기사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책 관리가 미흡하다라고 했는데 그걸 미흡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가? 그러면 모든 정신장애인들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전국을 돌아다니면 계속 그게 저쪽에 가면 저쪽에 갔다 이쪽에 갔다 막 신고되고 얘 요주의 인물이니까 살펴라 막 이렇게 돼도 된다는 소린가? 이 기자의 문제의식은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무 위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현병 환자들은 무조건 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관리되어야 되고 하다못해 강제 구금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마인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접했을 때 이 사람은 왜 이런 주장을 하지라는 거를 잘 정리해서 그것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기사만 이렇게 쓱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 기사가 굉장히 멀쩡하거든. 아동이 학대를 당하는데 학대를 안 당하게 하려면 이런 엄마들은 어디를 이사 가도 다 조치가 취해져야지. 근데 그 이면에 그러면 모든 정신장애인들을 이런 식으로 대할 것인가라고 되묻는 그런 그 기자한테 이런 거 위험하지 않겠어요? 라고 묻는 거죠. 당신 글은 일면만을 본 것이다. 부작용이 훨씬 클 수 있다. 이 기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 수 있다라고 말해 주는 거죠. 네. 그게 아마 거제도에서 이사 갔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뉴스들을 잘 안 봤는데요. 언론이나 기자들을 안 믿거든요. 네. 그리고 바뀌어야 하는 것들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이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저도 관심을 더 가져야겠다고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직접 언론 모니터링을 하면 정말 언론이 바뀔 수 있을까요? 당사자 목소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계속 뭐라 그러죠? 이렇게 지나가는 과객들이 떠드는 내용으로는 문제 해결이 잘 안 되고요. 아주 대표적으로 예전에 무슨 개그 콘서트 이런 데에서 굉장히 장애인 비하하는 맞아요.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민원연이나 이런 데서 아무리 지적해도 변화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당사자 부모님들이나 당사자들이 막 정말 피를 끓는 그런 호소를 하는 거예요. 가서. 우리는 틱장애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니네들이 틱으로 장난을 쳐? 개그를 해? 이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얘기할 때 그 어떤 사람도 나는 실수였어 이런 말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죄송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있잖아요. 당사자가 겪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적절한 설명 그리고 그게 너무 착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화가 났을 때는 분명하게 화를 보여줘야 되고 그런 나의 피해 상황, 그 기사나 그 방송으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모멸감이나 실제로 내가 생활 속에서 받게 되는 어떤 피해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서 정신장애 같은 분들은 조금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지금까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회적 편견도 많았었고 뭐 당사자가 나서기도 힘들고 가족이 사실 나서기가 힘들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점점 조현병이나 정신장애 쪽으로 언론들이 더 혐오하는 그런 표현들을 맞아요.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약자라서 같아요. 예. 네, 맞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자들은 대응을 잘 못하고 그쵸. 또 뭐 이렇게 그러면은 이 위험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놔두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방어를 하면 그쵸. 또 이렇게 순간 멈칫하잖아요. 음. 왜냐하면 실제로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범죄가 이뤄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 우리 사회가 이거를 방치하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정신장애인의 인권도 지키고 그리고 많은 그 정신질환자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우리랑 같이 살아나갈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막 코너로 몰고 있는 듯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옆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결론만 남는 그런 방송과 그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하는 거지. 우리가 그분들은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다 방치하고 막 다 아무 뭐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쵸. 네. 네. 근데 너무 자꾸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현병 환자 봤냐, 눈빛 봤냐,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뭐 가족을 죽일 확률이 100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공포라는 것은 있는데 그 공포라는 것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그냥 생긴 그런 공포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미디어가 우리한테 주입시킨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현실 정말 과학적으로 보도하라. 정말 현실적으로 맞는 말을 하라. 우리에게 뭔가 부적절한 공포를 주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이렇게 길게 방송을 할 줄 몰랐는데요. 오늘 방송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원경 소장님께 더 듣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서 3부에서도 이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